사실은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고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고요. 나중에 그걸 보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이렇게 많이 다니긴 하는데 이게 재미없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재미없고 무겁다는 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만 사실 여기 담당 선생님께서 이게 다양한 세대 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보니까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대한 한번 준비한 걸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고 처음에 뭐 주제를 주셨을 때 그 달빛 청년과 달빛 청년의 상상과 실천이라 해서 이거 참 되게 난해하고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전화를 주셨던 분한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냥 하고 싶은 말 해라 원래 하던 대로.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청년 세대에 대한 어떤 문제하고 그리고면서 이제 도시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저 또한 이제 달빛 청년이라고 말해줘서 일단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개된 거 보니까 너무 감사했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그 다음지대에 대한 고민을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영상을 좀 하나를 보고 이거를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소리가 끼시나요? 음악은
좀 공감이 가시나요? 네. 그 스티븐 코츠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인류의 역사를 사냥의 역사라고 하는 걸로 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가만 보면 이제 조금 공감되시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약간 오늘 좀 강의 내용이 어떻게 된 게 이제 제가 경험하는 세대와의 연결성이 좀 있다 보니까 제 얘기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애니메이션 아실까요? 네.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하는, 요즘 친구들은 이제 명탐정 코난 뭐 좀 헷갈리는데,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하는,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약간 대안교육 쪽 일을 하시다 보니까 섬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섬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이 육지로 유학을 오게 됐는데, 섬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유치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의 별명이 코난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데서 이 친구는 어떻게 살았냐면 요러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포비라는 친구와 함께 놀고 자연에서 어울리고 이렇게 이것저것 사냥도 하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이렇게 살던 이제 친구가 갑자기 이제 한 10년의 그 섬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이제 좀 그 육지로 나와서 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육지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뭔가 60명, 70명, 예전엔 더 그러셨겠죠? 그 어떠한 폐쇄된 공간 안에 수많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 가둬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80년대 저희의 어떤 세대. 그러면서 뭔가 이제 공장에서 어떤 정확한 어떤 시간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생산되고 있는 하나의 좋은 이제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97년 정도 되면서 우리나라에 뭐가 발발하냐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돼, 상업적으로 좋아져야 돼.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신자유주의 열풍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게 다 중요해. 너희들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성장 지상주의가 굉장히 붐을 일으키는데, 2003년에 보시면 명문을 이제 버렸다, 조국을 등져라, 그리고 세계를 탐하라라고 하는 글로벌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의 상들이 잡히기 시작하죠. 그런데 막상 그 당시에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다들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한국 사회에는 IMF 위험이 이제 닥치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많은 저희의 어떤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들이 갑자기 오갈 데 없는 시세들이 되고 쫓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회 가운데 되게 한강다리 밑에서 뛰어서 자살하는 이제 세대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사회가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일 것인가로 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발하고 있었는데, 2008년에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국제금융에 대한 월간 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불안한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0년도 전부터도 나타났지만 갑자기 2000년도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경험했던 어떤 세대의 공통점이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만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었죠. 갑자기 150년 만에 옆 나라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실상 자연재해라고 사람들은 많이 보았지만, 그 자연재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죠. 2011년도에는 후쿠시마 원전이 발발을 해서 수많은 난민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불안증, 불안사회 같은 것들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갈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섬에서 나와서 살아왔던 세계, 그리고 교육을 받았던 세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자체가 되게 약간은 뭔가 격동의 세대를 꼭 겪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근데 단순하게 그것이 나만의 세계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처럼 뭔가의 위험들이나 불안들이 동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지금 평화헌법 개정 반대 시위가 굉장히 심하죠. 그건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군대를 가져가겠다. 근데 막상 국민들은 평화헌법을 왜 개정하느냐라고 하는 그걸 왜 그렇게 어떤 독재적인 방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반대의 여론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또 세월호라고 하는 가장 좀 가슴 아픈 사건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물론 이것에 관심을 전체적으로 다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큰 사건들이 조금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이제 발발되고 벌어지는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대두됐던 게 뭐였냐면 교육에 대한 얘기가 또 다시금 대두가 됐죠. 그런데 막상 그 교육에 대한 희망을 품고자 하려고 하는데 또 교육 현장은 어떻게 됐냐면 무슨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뭐라고 했는데 막상 그 세대들을 다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100만 원짜리 월급을 받는 세대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희망까지도 사라져버리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발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대학이고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 그리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의 문제, 세계의 문제, 우리가 처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약간 목도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08년도 경영학과 다니는 현우라는 분께서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대자보를 붙여서 굉장히 세간의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가지고 4,000명이 넘는 분들이 갑자기 실업화의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계가 우리에게 정말로 안정적인가? 이 세계가 도대체 우리가 4년제 교육을 받고 10몇 년에 대한 교육을 거쳐서 나왔더니 막상 우리를 100만 원도 안 되는 어떤 88만 원 세대의 언저리에 앉혀놓고 막상 세상의 법규가 바뀌어 버리니까 우리를 다 내쫓아 버리는 거 아니냐?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안녕하시냐라고 묻는 사회적인 어떤 반대적 현상들이 일어났죠. 지금의 삶에 있어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창조 도시와 청년 세대에 대한 문제를 같이 이제 접목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지금의 약간 세대적으로나 지속 불가능한 어떤 삶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 이미 이 사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인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늘어나 버렸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이제 고민들을 도대체 어디서 토로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그 시대적인 어떤 문제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과 세대가 서로 간에 불통하고 서로 간에 통할 수 없는 어떤 접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다 아시다시피 청년 니트족들이 고학력자의 니트족들이 전부 다 오갈통에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떠한 아주 조그만 고시원에 모여가지고 자기만의 삶, 자기만의 세계에서 그냥 갇혀 살게 되는 현상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난민이 되고 있고 우리가 했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배신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의 청년 세대만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베이비 부머 세대나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야 되는 지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년 작년 5월에 구의역에서 19세 비정규직 청년이 불의 사고로 이제 죽게 됩니다. 갑자기 또 이런 사고가 벌어지고 났더니 우리 세대는 우리의 어떤 세대에서는 되게 이거 뭐지? 열심히 공부하고 했더니 비정규직으로 갔어? 비정규직으로 갔더니 휴일날 일하다가 사고에 대한 죽음을 당했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갑자기 이제 목도하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청년 세대의 문제인 것인가?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우리 세계의 문제인가? 또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앞단에 있었던 세대까지를 뭐라고 보냐면 3M의 시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영향을 받고 거대한 것들, 그리고 효율성을 굉장히 앞다투어 말하고 모든 경제 관점은
돈벌이의 경제라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 저희들 맹목적으로 과학기술을 지향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파트공화국, 입시공화국이라는 곳에서 여기 보험 안 들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험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험률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태가 적자 인생이라고 해요. 평생 적자라고 하는, 평생 빚이 없는 것만으로도 부자라고 말할 정도의 우리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 소용돌이 안에 있습니다. 저도 보험이 하나도 없다가 우연히 저희 부모님께서 참다 못해서 몰래 들어놓으셨는데, 글쎄요, 그걸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진 않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 돈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안정한 사회다 보니까 그런 안정에 대한 뭔가 방패막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붕괴합니다. 많은 시대적으로 중산층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경제학자들이 가장 말하는 게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약간의 어떤 빈부격차의 틀이 굉장히 넓혀져 버렸죠. 그래서 항상 남들을 돌보지 마라, 그리고 뭐 소비자나 투자자, 어떠한 개발론, 힐링 사업, 바보들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이나 세계 경제학자들이나 여러 어떤 세계적인 추세에서 이 3M의 시대가 이제는 종지부를 찍었는데, 그 종지부를 찍고 3E로 넘어가는 세대의 그 중간에 있는 게 누구냐?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라고 하는,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세대가 딱 요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어떤 세대의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환점의 지점이 뭐냐면, 이제는 뭔가 조금 지속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규모를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한다거나 대구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의 규모를 설정하고 그 삶의 규모 안에서 뭔가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라고 하는 대구라는 도시, 광주라는 도시, 아니면 뭐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곳에서 내가 삶을 살아나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부분인 살림살이에 대한 경제가 이제는 좀 더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시형 친구들이 어떠한 도시부족이나 아니면 귀농 귀촌이라는 선택을 통해 나의 살림살이의 경제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대안적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자체가 주는 에너지를 중시 여기고 협동이나 공생, 연대적 주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인류학자 조한회장이라는 제가 좋아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우정과 환대의 마을이라는 상 자체가 이제는 우리 세대의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남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시 여러 가지 시도 단위에서 수많은 시민 배당의 문제,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들을 걸고 넘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변화의 시점들을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떠한 이 세대의 불충의, 세대 불만의 어떤 세대의 소통의 문제가 단순하게 너희들과 내가 살았던 세대가 달라 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점, 전환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환의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저러 이렇게 박사님들이나 현장 활동가나 전문가라는 분들이 수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답이나 대안에 대한 모색, 아니면 뭔가 명료화된 것들을 지금까지 나왔느냐? 사실은 어떤 지자체가 됐던, 아니면 전문가 그룹이 됐던, 아니면 교육 현장이 됐던, 활동 현장이 됐던, 사실은 명확한 대안을 내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관성이 있죠. 어떤 관성이 있냐면, 시작을 했으면 빨리 답이 나오는, 이 시작과 끝이라는 지점에 빨리 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찾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방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멈춰서 느긋하게 무엇을 고민하고 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족속들입니다. 족속이라는 표현은 이제 조금 약간 부족의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대안을 내놓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의 대안으로 내놓은 게 대안학교, 학교화, 여러 가지 어떤 대안 형태의 것들을 내놓죠. 하지만 그 문제는 다시 사회 현상과 맞물리면서 대안학교가 과연 대안인가라고 하는 의문점만을 계속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다음 시대, 전환의 시대에서 삶의 다음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가 창조도시 포럼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형식적인 아카데미는 저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가지고 좋은 강좌를 듣고 좋은 강의를 듣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강의 가는 이게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학생들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연 너희들을 위해 이 대학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대학 때문에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학이 만들어졌고 대학이 운영되고 대학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교육이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계속해서 장치를 만들죠. 근데 그 장치는 뭐냐면 되게 빠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물론 그 세대를 넘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세대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회하고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이 자리에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삶의 다음 지대에 대한 고민은 앞선 세대가 되고 있는 세대분들도 해야 되지만 단순하게 무슨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그런 세대적 고민, 전환의 고민을 같이 풀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삶의 다음 지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삶에 대한 대화를 내놓으라고 하면 정말 다 뭐냐면 정책 얘기합니다. 조례 얘기합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사업화된 얘기만 합니다. 사실은 그런 지점들은 물론 계속해서 반복되고 실험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말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삶의 환경의 지대는 무엇일까? 그 지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고 그 미래적 어떤 보다 나은 삶의 지점이 창조 도시라고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 와서 수업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의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물론 비단 광주고 대구 뭐 어떤 지역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어떠한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급해지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걸 되게 많이 엄청 줄여갖고 왔어요. 이게 한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줄여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원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철학적 담론, 화두, 삶에 대한 어떤 되게 고찰적인 전문가들이 많은 그것을 물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떤 지점은 3가지 지점을 좀 논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삶의 다음 지대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첫 번째 지점은 느림에 대한 시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삶을 위한 새로운 시간성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섬에서 살다가 저만의 시간과 저만의 어떤 삶의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사회적인 어떤 인간으로서 딱 오면서 갑자기 어떤 사회적 시간이라고 하는 동등된 시간 안에 딱 던져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에도 표현한 것처럼 비교적 시간이라는 세계에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가는데 내 친구는 저렇게 가고 있어. 그럼 저 친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떤 사회 안에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네. 혹시 이걸 보셨 분들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중학생의 하루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성적 끝입니다. 정답이 되시나요? 하나 더 보시죠. 고등학생의 하루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되게 짧으니까. 네. 끝입니다. 공감 가시나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이렇게 학생들하고 창의적 발상법이나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가 있는데 모든 삶의 시간의 패턴이 굉장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하고 있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뇌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패턴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패턴화된 시기에서.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공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그 친구들 안에는 자기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건데, 그걸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안 나오네. 문제는 알아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건 되게 압축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무엇을 동일한 어떤 24시간이라는 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정형화된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패턴 안에서 성과주의적인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어떤 시간성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그것을 내릴 겨를도 없죠. 삶을 돌아보고 삶을 성찰해볼 겨를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몇몇 이런 어떤 혁신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작업 안에서의 가장 이제 중요시되는 그 포인트였던 시간성이라는 부분은 개인의 시간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간 조건을 어떻게 공공의 시간에 계속해서 개입시키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혹시 문화예술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일반 사업들 보면 1년이라고 하는 사업 풀을 두죠. 1년 시작 전에 전부 다 준비 땅 합니다. 그럼 땅 하면 연말에 정산할 때까지 무지하게 달려갑니다. 공공이라는 시간 자체가 계속 정해주는 어떤 프레임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가 정해주는 어떤 프레임이 있는데 개인의 시간과는 굉장히 별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 어떤 그 전환의 시대의 어떤 창조도시 아니면 도시환경의 변화의 지점은 이 개인의 시간이 어떻게 공공의 시간을 계속 개입할 것이고 그 사이에 변화의 지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떠한 개인의 그 힐링 문화, 어떠한 개인의 시간이 나는 이런 사회 안에서 나의 시간이 이렇게 공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램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지점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다? 아니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 그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하나의 창조적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의 하자마을이라고 하는 하자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이 곳에는 지금은 저희가 뭐 성년식 하면 뭐 이렇게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동일한 어떤 삶의 조건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시간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방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학교를 갔다 오죠. 똑같이 근데 그 학교 안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사회로 연결되는 그 시간대 안에서 나는 어떤 방식의 내 삶의 시간대를 걸어가고 시간대를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친구들이 모여서 삶의 하나의 어떤 자기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공공의 시간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요즘에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성년식 이런 거 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성년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바라보고 성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즘 뭐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삼시세끼. 삼시세끼라고 하는 나 영석 PD? 네, 맞을 겁니다. 삼시세끼 위에 보면 항상 저 위에 뭐가 되어 있냐면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이건 무슨 대안적 삶의 모형이나 균형규칙의 삶 아니면 무슨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의 형태를 논하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게 인기가 많을까요? 똑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나오는 연예인들을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만으로 그 시간을 다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하는 작업은 무언가를 가져다가 밥을 짓고 그 다음 밥을 구분하고 그것을 짓는 동안에 그리고 끝나면 그리고 잠이 다 피곤해서. 근데 그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되게 수많은 이상한 별의별 예기치 못한 기쁨의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우리도 저랬었고 우리도 저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뭔가의 공감의 지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을 위한 어떤 지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멈춰있을 장소성의 회복. 벌써 10분 전이에요? 네. 멈춰있을 장소성에 대한 회복. 이 삶의 지대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원고에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마을로의 회귀성에 대한 얘기를 저는 언급을 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 보릿고개가 있을 때 이걸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 예전의 마을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마을에서는 예술이 있었고 교육이 있었고 의료가 있었고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전통과 예술이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그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뭐 이렇게 여기 우리 마을이야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어떤 생활의 기반이나 삶의 어떤 창조적인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곳인 거죠. 동네 어르신이 나에게 선생님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인문도시라고 하는 칠곡 인문항 마을, 거기서 나온 시가 먹고라고 하는 시, 그게 왜 이렇게 많은 삶의 반향을 일으키는 걸까요? 왜 그것이 그렇게 어떠한 삶의 자극이 되는 걸까요? 그 삶을 살아온 하나의 어떤 삶의 바운더리 안에 나오는 그냥 그 할머니들의 작은 시가 하나라는 것이 되게 많은 우리에게 반응을 주는 거. 우리 유전자 안에, 우리 피 속에 분명히 우리는 어떤 삶의 지대로의 그 어떤 뭔가 멈춰있고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와 유전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죠. 아파트 공화국에 살잖아요. 아니면 도시문명 안에서 남을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개발 사회에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개발의 붐이 불고 8차선, 4차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도시경제, 사회경제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정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카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카페들이 도래합니다. 얼마든지 수많은 얘기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카페라는 어떤 뭐 공간 안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집, 우리의 마을, 우리의 공간 안에서는 그런 기능들을 못하고 있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소비적인 어떠한 공간성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생산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우리가 걸어온 근현대의 어떤 30-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어난 이런 어떤 계속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성장지대로 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 DDP라는 곳이 있죠. 아십니까? 아시죠? 서울엔 DDP가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DDP라는 훌륭한 곳이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동대문 옥상낙원이라고 하는 DRP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청년 친구들이 보다 보니까 DDP는 너무나도 굉장히 의리뻗져가고 이렇게 접근하기도 힘들고 프로그램도 막 이러는데 우리가 있을 지대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청년혁신 기금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동대문 신발공장 위의 옥상을 월 30만 원에 이용을 하며 자기들만의 옥상 낙원을 만들어 나갑니다. DDP는 1년 하루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1억인데 여기는 한 달 동안 들어가는 보증금도 없이 들어가는 거의 300평에 가까운 옥상 부지가 월 30만 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충돌과 수많은 어떠한 삼지대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서울 한복판에 동대문 옆에 신발 가게 누구도 쓰지 않는 그 옥상 안에서 이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청년들이 DDP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서 수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생성하고 놀고 어울리면서 실험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외에 수많은 예술 작가들이나 기획자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합니다. DDP 때문에 올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이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은 DRP에서 많은 충돌의 시점들을 갖습니다. 단순하게 이들과의 어떤 교감의 시기를 보면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련된 뭔가의 어떤 의리번쩍한 어떤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의 답을 내는 공간성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충돌하고 실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 실험성을 보유하고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저번엔가 한번 와가지고 이 공간 때문에 대구에서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공간성은 요즘은 잘 아실 거예요.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라는 형태가 굉장히 우리가 청년들이나 청년생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사회적 공공 지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공유활동 공간이나 프로젝트 허브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공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 사회 안에서 뭔가를 실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어떤 공간성들은 사유화되거나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면 동대문 DRP 같은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자유로브 독립 스튜디오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 자유로브 독립 스튜디오는 어떤
정답화된 시간성도 없고 공간성도 없고 과정성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으나 시간상 여기 공간 뭐 같으세요? 카페. 네. 저요? 그냥 다 카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학교 교실입니다. 제가 공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중시한 부분은 뭐였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건 좋은 세련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어떠한 시간성. 교실 2칸 정도가 되는 곳인데 예산 7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혁신 프로젝트를 하는 학교당.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되게 고민하다가 아이들하고 계속 워크숍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건 저희 예쁜 거 너무 좋아해요. 저희도 스타벅스 같은 게 학교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나 어린이나 것이 예쁜 걸 다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다 빼자. 강사 다 빼고 한번 우리가 공간 실험을 해보자 해서 아이들하고 공간 실험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싸구려 자재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페인트 칠도 같이 하고 뭣도 하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프로그램은 없어요.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거 없어요. 아이들 스스로가, 학생들,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공간을 향유하고 놀기 위해서 수많은 충돌을 벌이키고 평상시 미술 수업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복도에다 걸어놓습니다. 아니면 교실 뒤에다 걸어놓죠. 근데 갑자기 애들이 이 공간이 생겨나니까 여기 벽에다 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뭐가 된 거냐면 작가가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은 되게 못 그렸는데.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자기들이 도슨트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딱 규범에 대한 저희 그 원고에도 있겠지만 우리는 목적성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걸 되게 익숙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과정이 생산될 수 있는 공간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안에서 그 공간만 있더라도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생성되고 없어지고 또 다른 것들이 생성될 수 있는 어떤 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떠한 공급화된 방식으로 이걸 바라보다 보니까 항상 그 안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느슨한 연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런 자리가 아마도 그런 방식의 자리였으면 좋겠고 그럴 거라 믿습니다. 느슨하지만 지속적인 관계 실험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특히 전환의 시대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관계가 소멸되죠. 일 중독자들은 늘어나고 고독한 조물주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나갑니다.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 잘 아실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뭐 하실까요? 리모컨을 듭니다. 내가 오늘은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 좀 쉬어야 돼. 근데 그걸 보고 또 뭐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난 어떠한 노동에 착취당하고 있는 사회 안에서 물론 그것이 나쁘다 좋다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중독의 사회 안에서 우리는 관계가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연사회, NHK에서 만든 이 무연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사람들은 다 전부 분명히 혼자 죽을 것이다. 외로움 속에서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 우리는 빠져들 것이다. 그리고 이게 도래했죠. 왜냐하면 저출산의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라남도 장흥이라는 곳에서 결혼 장려금 500만 원 줍니다. 혹시 여기서 결혼하시는 분들 장흥 가서 결혼하시면 500만 원 그냥 공짜로 줘요. 단순하게 이제는 아이를 낳는 문제가 아니라 1인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이 어떠한 것들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 중독에 빠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 사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기력한 삶에 어떤 걸 해소하려고 힐링이나 TV나 어떠한 뭔가 익사이팅한 어떠한 마약과도 같은 것들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존 보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 미술평론가이기도 했고 어떠한 뭐 이렇게 문학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이 존 보거라는 분이 나무에 대한 숲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연대에 대한 다른 방식을 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대하십시오, 뭐 이렇게 같이 뭘 하십시오라는 방식은 되게 폭력적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라 나무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어떠한 뚜렷한 존재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연대를 하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예를 들면 그 연대 안에는 단순하게 누가 리더를 두고 하는 방식보다도 각자 자기의 어떠한 뚜렷한 존재감 안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지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어떠한 실험들, 연대를 위한 실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조금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들이 이상한 직업 연구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직업 연구소는 삶을 살아가니까 되게 이상한 스타일로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족속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족속들이 계속해서 폐쇄적으로 자기들만 살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유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유의 연대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장을 만들고 지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환의 시대에 저는 조금,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고찰이나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실천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창조도시를 얘기하고 도시생활을 얘기하고 청년세대를 논할 때 단순하게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입장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같이 머리를 맞대는 방식? 그것도 참 난해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디자인들이 나오고 그 실천에 대한 실험들을 계속 해나가지 못하면 그것이 되게 지루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반복과 연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다음 지대에 대한 발견, 관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이 저는 우정과 환대의 예술적 시공간입니다. 이 개념은 물론 조한혜정 선생님도 얘기하고 존 보걸 선생님도 얘기하고 수많은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가 왔을 때 환대 좀 해라. 환대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지만 또 그런 것들이 예술적으로 풀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성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린 캔디의 얘기입니다. 숲이 타고 있죠. 물론 이제 현대사회에 숲이 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상 그걸 비유적 표현이니까. 근데 그것들을 수많은 세대적인 문제, 어떤 불통의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대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금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되게 막연한 얘기 같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연대하고 세대 간의 그 연대의 자리, 우리만의 시간성을 회복하고 공간성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 안에서 연대성을 풀어나가는 이 세 가지가 같이 연동돼서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이제는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DRP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조도시로 가는 것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창조적 진화가 우리 안에 가능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뭘 얘기해야 될까요? 고민을 같이 맞대는 것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어떤 시간성, 느린 시간성,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성, 그 아래서의 연대성을 고민한다면 저는 창조도시가 그렇게 먼 일, 그리고 인공지능이 도래한 이 시점에 우리가 인간의 존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급속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일단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